모루 시스템 주식회사의 대표 이정준이라고 합니다. 고마워요. 네, 이제는 정말로 준비된 이정준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네. 저는 당초에 아주 내성적이고 또 키도 왜소했고 또 왠지 어디 아파 보이는 듯한 좀 소극적인 그러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국민학교였어요.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존재감 없고 누가 이후에 사장, CEO를 할 거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살던 이제 시골집이었는데 옆집이 고물상이었습니다. 그 옆집하고 저희 집하고 사이에 측백나무로 된 울타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구멍이 듬성듬성 뚫려서 거기 동네 개도 지나다니고 저도 지나다녔어요. 저희 집에서 측백나무 울타리를 통과해서 그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 마당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수북하게 그 라디오, 텔레비전, 무슨 전축 고장난 거, 고물, 그것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낮은 학년 때 그거를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잘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내향적인 성격의 아이가 거기 전자제품 고물 더미 옆에서 그 고물들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이제 환경적으로 전자 또 뭐 전기 요즘으로 보면 IT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그 전자 회로가 나오는 거를 이제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1학년이었어요. 근데 전자 회로가 그 라디오에 관련된 회로가 나왔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2학년 선배한테 그 책을 빌려서 1학년인데 그 회로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종이에 복사기 없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보고 그린 거죠. 그래서 그 측백나무 울타리를 통과해서 옆집의 고물에서 부품을 하나씩 뜯어다가 그걸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 기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베니어판을 우리 건축 자재로 쓰는 베니어판을 대패로 얇게 이렇게 깎았어요. 그리고 송곳을 구멍을 뚫어서 그 부품을 하나씩 이렇게 받고 뒤집으면 발을 나오잖아요. 휘어서 또 그 하얀색 전기선을 까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그 비슷하게 이제 꾸몄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지식이 다 없었던 시절이라 어떤 그 저항이 용량이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도 몰랐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부품인데 그 발이 3개가 있는데 그 각각의 쓰임이 따로따로 있다는 것도 몰랐고 발 3개가 어찌됐든 1, 2, 3으로 내 임으로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연결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그 배터리를 달아서 스위치를 켰는데 소리가 안 났죠. 그런데 스위치를 켜는 순간 스피커에서 퍽 하고 소리가 나는 그 소리가 전부였어요. 근데 그 소리가 왜 이렇게 신기한지 퍽 소리가 스위치 켤 때 순간적으로 나는 퍽 소리가 아마 제 인생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신기했고 그것이 더 이상은
제가 그 당시 지식이 없어서 소리가 진짜 라디오 소리가 나게 만들진 못했지만 그때 만들었던 그 이상한 저 나름대로 만들었던 라디오, 그것이 제가 이제 이후에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또 여차저차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대학교를 전자과를 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어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자 실무를 배울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정말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또 대기업 연구원 생활을 하고 창업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창업한 지가 18년 정도, 내년이 2018년이면 19년 차 되는 이제 그러한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가 자기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께 두 가지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하나는 강의 계획서고, 강의 계획서는 한 장짜리예요. 이거를 잠깐 보시면 지금 제가 맡은 시간이 90분인데 90분 동안 계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는 거를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마지막에 질의응답 잠깐 할 텐데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그 사이에라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자기 소개를 했고 여기 지금 제가 학교 들어오면서 보니까 창의, 발명, 또 이후에 창업, 이러한 굉장히 좀 강조된 특성화된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제가 어릴 때 여기 학교에 다녔더라면 더 빨리 또 더 잘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이 좋은 또 기회를 갖고 교육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러분이 혹시라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창의, 발명, 창업 이러한 경험들을 조금이라도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리면 간접 경험으로 삼아서 또 여러분께 작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제 인생 경험상 그래요.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빨리 뭐가 막 변하는 그런 없었던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제 이후에 사회생활, 또 그 이후에 또 어떤 그 장년이 되고 또 더 나이가 들고 하면 그땐 점점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 자랐는데 힘센 일 잘하는, 농촌 일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또 결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이렇게 키도 크고 건장한 체력, 이런 게 중요했었죠. 또 성실하게 일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그러면 농업에 종사할 때는 대체로는 좋은 혜택이 오는 거죠. 하늘이 농사를 지어주고 성실하게 농작물을 잘 가꾸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은 성과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힘으로만 하는 건 좀 뭐라 할까요? 좀 우둔한 듯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산업혁명기를 겪어오면서 많이 공업화되고, 우리나라도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또 제조업 호황기가 있었죠. 압축 성장기가 있었고 지금은 좀 포화된 상태죠. 그때는 뭐가 중요한가?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창의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했죠. 남들이 하루 걸려 할 일을 어떤 경우에는 1시간에 다 할 수도 있고, 이 농사 지을 땐 그런 일이 쉽게 되지 않는데 이제 산업화되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 바뀐 겁니다. 사회가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가, 어떤 사람이 더 사회생활을 할 때 유리해지는가, 이러한 관점이 바뀌는 거죠.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점에 왔다고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과거에 산업혁명은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기계들이 많이 보급되고 그것이 어떤 제조업의 성과를 내고 사람은 그런 기계를 만드는 데 종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데 종사하거나 또는 그런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이 하는,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직업들이 그런 쪽에 속한 거죠. 그때 사람은 제법 똑똑한 축에 드는, 기계보다는 많이 똑똑한 축에 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4차 산업혁명은 예전에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는 기계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죠.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노동력도 기계가 대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되게 신경 써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서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도 기계가 대신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다 하는데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 테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아직 누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명제죠.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기계보다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끝까지 창의적인 정신적인 활동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날 정말 대단한 기계가 나와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장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또 그런 시점이 언제 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제법 똑똑한 듯한 그러한 일들은 기계가 많이 곧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어떤 사회생활이나 경쟁력을 갖추는 덕목은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계속 강조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창의적인 우리 브레인의 창의적인 능력을 길러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미래 사회를 살기 위한 준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여기는 아마 지금 1학년이신가요? 네. 혹시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가지신 분 계세요? 특허 아직 없나요? 네. 저는 LG 산전연구소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7년 정도 근무했어요. 저는 그 특허를 정말 잘 쓰고 퀄리티 좋게 높은 수준의 특허를 써서 그 대기업 연구소에서 발명왕이라는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 이따가 많이 하세요. 특허에 관련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특허를 많이 쓰고 있고 또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국제 특허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것은, 자, 우리 인간이 창의적인 능력,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자라나요. 근육이 강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브레인을 훈련을 시키면 브레인이 머릿속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강해지죠. 그러면 그 특정 능력이 점점 더 좋아지는데,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그러한 훈련도 스스로 계속 관심 있게 시키면 머릿속에 그런 네트워크가 강해져서 그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타고난 창의적인 이게 아니더라도 혹시 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운동을 해서 근육이 좋아지듯 우리 머릿속에 브레인 속에 네트워크를 뉴런 네트워크겠죠. 네트워크를 점점점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서 정말 점점 갈수록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거에 좀 많이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 혹시 계세요? 손 들어보시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잘 낼 수 있고 그걸 잘 관리해서 이 다음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업을 하기로 하면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분야에 특히 어떠한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로 하면 그거에 관련된 많은 시간 미리 준비를 하고 또 이미 거기 분야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아이디어를 우리 머릿속에서 채굴한다 생각했어요. 채굴. 요즘 그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는데 그 채굴기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이디어를 우리 머릿속에서 채굴할 수 있어요. 금을 캐듯이. 근데 이 아이디어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꿈을 꾸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잊어버리듯이 어느 순간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그게 좀 어설퍼도 이거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노트가 있고 거기에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번째 생각난 아이디어 넘버를 붙이는 거예요.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번호를 붙이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그거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나름 개략적이지만 나름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디어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아이디어가 하루에 뭐 10개 될 수도 있고 1년에 1개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아이디어 노트는 계속 관리하고 쌓아가는 거죠. 이 아이디어 노트는 내가 이 다음에 다시 보면 다른 또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 있죠. 그럼 그 아이디어를 좀 더 보완해 가면서 점점점 발전시킬 수 있어요. 정말 이건 중요하다.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상중하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산업적인 가치가 있겠다. 아니면 이거 내가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럼 그 아이디어를 특허를 내는 거예요. 특허를 내면 이제 특허 출원 번호가 거기 부여가 되죠. 그 이후에 또 이제 심사하면서 또 등록이 되고 그럼 등록번호가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채굴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을 시키면 샘솟듯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는 아이디어의 기회의 맛이에요. 아이디어는 모든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미 다 채굴해 버려서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올드 패션이 된다. 낡은 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책상 있죠. 책상이 이것이 굉장히 지금 현대적이죠. 100년 후에 책상이 이와 같을까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겠죠. 우리 이 방에 있는 모든 활용하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이 어쩌면 절반 이상은 이미 올드 패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 계속 흐르기 때문에 계속 개량해야 될 것들이 줄을 서 있는 거죠. 그것이 다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거다. 우리가 기회가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회의 바다 속에서 그것을 못 볼 뿐이지, 기회의 바다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계속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LG 산전에 연구원 시절일 때 촬영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좀 비슷한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잠깐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좀 오래된 자료인데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LG라는 대기업에서 이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여러분 이 다음에 중소기업을 가든 대기업을 가든 창업을 하든 어떤 그 공업적인 측면에서 업무하는 모습, 단면을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 기업들이 발명제도, 발명보상제도, 또 제한, 그러니까 생산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한제도, 이걸 이렇게 좀 고치면 생산성이 좋아지겠다, 이러한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저는 그 발명왕상을 받았고, 아까 이승우라는 분은 이제 제한왕상을 받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포스적인 부분은 바로 이정훈 국민연구원입니다. 또 어필을 해드립니다. 이정훈 님의 업무는 대통령 지역의 예, 저는 그 교통 IT 쪽에 지금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주민장을 시작했던 총 10번. 적폐심이 꺼지는 것을 찾아내 일본의 기술력까지 앞서게 된 교통신호지역의 정부단선 검출 방법과 교통령을 조사해내 차가 밀리는 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는 한국성 신속한 교통 관리 시스템이 지금도 A등급이었다. 중간에 신호를 제어하는 부분이고요. 중앙에 신호를 구동하는 부분과 네, 이건 이제 교차로에 있는 교통신호 지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들은 중앙 컴퓨터, 그 도시를 관리하는 중앙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 지역이라고, 교통신호 지역이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거기 업무의 일환으로 개발했었고,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표준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거의 한 17, 18년 이상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무슨 과죠? 화공과. 네. 화공과 아주 멋져요. 각 사거리에서 발생하지만 중앙교통관리센터까지 자료로 제공되어집니다. 어느 분야나 어느 전공 분야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을 잘 활용하고 가미해서 업무를 하는 것은 다 중요해요. 특히 이공계 쪽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아마 전자과 출신이라 여러분하고 직접 화공과에 관련된 그러한 예를 들거나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같은 이공계 분야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쓰던 아이디어 노트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러프하게 기록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많을 때는 하루에 10개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거죠. 없을 때 한 달에 하나도 못 낼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업무에 활용을 하고 또 어떤 건 폐기 되고 어떤 건 특허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임위원은 LG 산단 교통신호 지역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시작합니다. 전기사에서 미사계통을 나타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신뢰성을 높이면서도 부수는 반대로 기능은 그대로 가격이 40% 네, 우리 항상 그런 명제를 갖고 있죠. 더 싸게 좋게, 더 컴팩트하게, 또 디자인 좋게 이렇게 만들면 산업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여긴 평촌 신도시입니다. 그 처음 신도시 만들 때인데 그때 당시 개발한 교통신호 지역이가 이제 설치되었었어요.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이 날로 기능이 향상돼가고 신뢰성이 높아지고 또 대적인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를 볼 때 이게 가장 큰 기쁨이고요. 일단 그 어떤 현상을 볼 때 모든 게 잘 들어보세요. 불안하다고 생각을 모든 게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못을 받는 도구로 망치가 있었을 때 일반적으로 망치 위에 다른 것으로 못을 받는 거를 상상을 하기 어려운데 최근에는 가스총으로 망치 대신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떠한 도구든 어떠한 수단이든 간에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그 가정이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하고 그거를 아이디어 노트에 정리하면서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런 거가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돼요. 한국의 연구원이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업무적인 성과도 성과지만 어떤 그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비슷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발명에 대한 습관화 어떤 그 특허를 출원하는 거에 대한 습관화가 좀 이루어지는 거가 한국의 그 연구원들이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발명은 습관입니다. 하고 있는 업무, 그러니까 교통신호 지역이나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성 있고 좋은 지역이라는 평판을 받으면서 활려나가는 거예요. 네, 아주 오래된 자료지만 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간단하고 선명해요. 하나는 우리는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물건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바다 속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메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관리하는 거. 그것을 습관화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또 잘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듬어서 또 특허를 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생각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조금 연습해 볼 거예요. 뭐냐면 제가 어떤 재료를 드리겠어요. 주어지는 명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통해서 개선해 보세요. 임프루브먼트 시켜 보세요. 자, 오늘의 생각 연습,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훈련, 트레이닝을 잠깐 해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혹시 모르시는 분 없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자전거를 배웠는데 왜냐하면 중학교까지 거리가 4km였어요. 신장로를 통해서 막 돌이 이렇게 있는 신장로를 통해서 자전거로 이제 통학을 해야 돼서 자전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웠어요. 발이 닿지 않을 만큼 키가 작은 이제 그런 아이였는데 어찌됐든 자전거는 우리 머릿속에 아마 이런 모습, 뭐 지금은 좀 더 멋진 자전거 많이 나왔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이런 자전거, 고전적인 자전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나는 대로 이 자전거를 좀 더 멋지게 한번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 자전거 뭐가 불편해서 그게 기술적으로 또 현실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개량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시는 분은 뭐 손을 들어도 좋고 그냥 일어서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한번 이것을 개량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1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라도 좋으니까 한번. 그래서 우리 덜어는 정말 멋진 아이디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거는 그 자신의 아이디어니까 누가 침해하지 않고 그분이 특허를 내셔도 좋고 우리 스스로 같이 보호해 드리기로 해요. 자, 뭐든 좋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자전거를 개량해 보는 거예요. 이런 자전거를 우리가 만들어 팔면 잘 안 팔릴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더 저개발 국가, 중국이나 또 뭐 필리핀 이런 데서 더 싸게 만들어서 팔겠죠. 우리 경쟁력이 없어서 팔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한국은 또 그래도 인건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 있는 나라니까 우리는 이런 자전거를 만들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전거를 만들 수 없는 걸까요? 자전거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과연 불가능한 걸까요? 아닐 수 있죠. 아이디어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팬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이디어를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자, 첫 번째, 창의적인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뭐든 좋아요. 이 아이디어는 주로 핵심이 뭘까요? 체인 없네요. 체인이 없고 좀 디자인적으로 많이 다듬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죠? 바퀴살도 없어요. 이게 정말 굴러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노력하면 기술적으로 뭘 좀 열심히 개발하면 실제로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전에 본 일반적인 자전거보다는 좀 더 비싸게 받아도 좀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다음 볼게요. 바퀴가 없어졌어요. 자, 이것은 어떤 특수한 용도를 위해서 디자인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지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 생각나는 사람 말씀해 보세요.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쓰는 자전거래요. 응? 누구?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이거는 눈밭에서 타는 자전거래요. 스키처럼. 실제로 제품화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건 뭐를 강조한 걸까요? 그렇죠. 도난. 자전거를 잃어버려서 속상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마 고안을 했을 것 같아요. 도난을 방지하는 데 디자인에 최대의 역점을 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떤 자전거예요? 이건 스쿠터에 가까운데요. 여러분이 생각한 아이디어와 또 혹시 비슷한 자전거 모습이 있는지 보세요. 자, 이것은 보관을 좀 용이하게, 아주 좁은 공간에도 보관하기가 용이하게 접을 수 있는 실제 접이식 자전거 많이 나오죠. 그리고 아마 전기 배터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스쿠터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좀 자전거의 고정관념을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니까 편하긴 한데 운동이 덜 되더라. 자전거도 타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을 때 자전거를 타는 정말 힘겹게 타야 되는 아마 이런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실제 제품화가 된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이 벨트로 이 가슴을 저기 안전띠처럼 해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구르다가 공중에 매달리면 이제 자전거 타고 가는 거고 재미있는 발상이죠. 인기가 아주 좋다고 그래요. 아주 역설적인 발상이죠. 다음 볼게요. 이건 뭐예요? 어디에서 타요? 물에서. 예. 호수에서 이런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호수를 건너간다든지. 재밌죠? 다음 보겠습니다. 아마 좀 현실성이 없긴 한데 아마 배터리나 모터 뭐 휘발유를 떼거나 해야 아마 자전거 공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상상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전거가 정말 판에 박은 듯이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만 가지고 생각하면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물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내고 개선을 마음먹고 하기로 하면 참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참 많은 거죠. 물론 가장 저렴한 건 중국산 자전거나 베트남산 자전거겠지만 더 비싸게 받아도 잘 팔리는 자전거들이 많이 있다는 거 중요한 거죠. 제가 자전거로 사업하는 동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Bicycles are a great way to move around. If sometimes distances are too long, hills can get in the way, and hard journeys to work may leave you covered in sweat. The Copenhagen wheel is here. 이름은 코펜하겐 휠이라는 제품인데요. 미국의 MIT 공과대학의 학생들이 디자인한 작품이에요. 이것은 어떤 자전거에든 저 빨간 디스크 그것만 붙이면 자전거가 이제 스마트해지고 타기 쉬워지고 그러니까 최첨단 자전거로 변화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 자전거처럼 타는데 내리막을 가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에너지를 흡수해서 배터리에 저장을 한대요. 그리고 오르막을 갈 때 또 평지를 갈 때 필요할 때 그 에너지를 꺼내 써서 쉽게 페달을 힘겹게 밟지 않아도 잘 갈 수 있고 또 휴대폰하고 통신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알려준다. 뭐 이 정도 되면 아주 최첨단 자전거가 되겠죠. 코펜하겐 휠이라는 자전거에 대한 거. 네, 자전거 만만치 않죠. 자전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미하면 얼마든지 사업적인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다.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전거뿐 아니고 여러분이 화공과적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일 거예요. 또 지금 1학년이니까 또 2학년, 3학년 하면서 이 다음에 또 대학을 가거나 또 취업을 해서 실무를 하다가 또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또 창업을 하거나 어떠한 계제에선 간에 계속 아이디어를 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의 방법들 또 새로운 굉장히 가치 있는 어떤 응용 분야, 방법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가장 역점 둬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브레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은 컴퓨터가 더 잘할 수 있고 이후에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대요. 우리는 학교에 국어, 영어, 수학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다 나중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창의적인 생각의 연습. 우리의 머릿속에 운동에서 근육을 키우듯이 머릿속에 뉴런 회로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회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회로. 아이디어를 샘물처럼 계속 우리가 채굴 하듯이 꺼낼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의 보고, 산실, 우리 머리를 그렇게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PPT 자료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을 띄워서 이제 창업 실무에 대한 아주 개략적인 러프하게 창업의 이제 제 경험을 또 기반으로 우리 창업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언젠가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느 시점에는 창업을 할 수도 있는데, 창업에 대해서 15분 정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창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가슴이 뛰었어요. 창업하기 전에. 저는 아마 30대 후반에 창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 창업을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생각해 왔고, 언제쯤 창업할지에 대해서 고민했고, 결국 창업을 하기로 했을 때 정말 재미있었죠. 제 몸의 모든 에너지가 막 솟구쳐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 들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창업이라는 단어가 아마 조금은 두렵고 겁나고 좀 막연하고 아마 이러한 느낌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창업이 그보다 좀 프렌들리한, 친근감 있는 그런 단어로 들리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러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이란 무엇인가? 간단하죠? 기업을 만드는 창업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취직 잘할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회사를 만들면 취직 안 해도 돼요. 내가 만든 회사에 직원을 뽑으면 되죠. 정말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취직을 하는 거하고 내가 회사를 만드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 나중에 한번 해보기로 생각하기도 쉽진 않고, 이후에 또 실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나가기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창업할 수 있죠. 또 생각보다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아주 잘할 것 같은 사람도 못할 수도 있고,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잘할 수도 있고, 이건 알 수 없어요. 제가 LG에 있을 때 LG에서 나온 다음에 제가 창업을 해서 LG와 거래를 했는데, 협력업체의 사장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LG에 거래하는 사장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의 한 7, 80명이 모였어요. 거래처, LG에서 거래하는 협력업체 사장들이 모였는데 저도 이제 갔죠. 그런데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저는 그분들이 대부분이 대리 출석한 줄 알았어요. 사장이 아니고 대신 오신 그 회사의 어떤 임원이나 직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스마트하고 똑똑하거나 막 이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말을 잘한다거나 어떤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인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소개를 하고 나니까 다 한 분야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장들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장의 모습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구나.
어떤 모습이 뭐 외향적이고 막 이 어떤 사교적이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의 사장 우리 이미지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창업을 하면 사장인 거고 창업을 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특성을 잘 살려서 경쟁력 있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창업할 수 있고 사장이 될 수 있고 제가 권고하는 거 아닙니다. 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스스로 훈련을 할 거고 됩니다. 세상에는 창업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으로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잘 안 된 사람도 있지만 창업을 안 해본 사람이 또 대반이죠.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과의 차이는 대단히 큰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창업은 뭐냐? 회사를 만드는 게 창업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 개인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창업의 의미는 조금 원론적인 정의겠지만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CEO가 되는 거다. CEO 뭐예요? Chief Executive Officer 뭐 이런 뜻인데 최종 의사 결정권자죠. 그 조직에서 모든 의사의 결정에 정점에 있는 사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 대신 책임도 다 져야 되는 가장 우두머리 이런 거죠. 다른 관점,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스스로 실현하는 거다.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걸 특허를 내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그 아이디어를 실현한다. 비즈니스를 직접 만든다. 내가 직접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회사를 경영한다. 이런 관점이 있고 또 고용 창출의 주체가 된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되는 거죠. 일자리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국가도 일자리를 만들지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취직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직하는 일에 관심을 갖죠. 창업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는 반대적 관점이 있는 거죠. 좀 더 크게 보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주역이 된다. 건실한 회사가 많아야 또 국제 경쟁력이 높은 좋은 회사가 많아야 그 나라가 강해지고 요즘 유럽에는 서독, 동서독 통일했죠. 통일 독일. 통일 독일이 유럽에서 강자입니다. 우리도 이 다음에 통일하면 아마 우리 아시아에서 강자가 될 것 같은데 그 독일 사람들의 어떤 창의적인 마인드 또 어떤 창업에 대한 마인드 우리보다 좀 더 우수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또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인데 또 창업을 해서 회사가 잘 되면 팔아요. 팔고 또 창업하고 이렇게 창업하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 국가가 더 잘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왜 창업해야 하는가? 창업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창업을 하면 장점이 있죠. 대표적인 장점 뭘까요? 보스가 된다. 보스. 내가 내 조직의 우두머리가 된다. 단위 경제활동 그룹의 우두머리가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서비스를 공급하고 내가 돈을 쓰고 싶은 데에 또 내가 좋은 일을 할 어떤 특정 분야를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데펜덤 귀가 안 들려서 말 또 못 배우고 이런 데펜덤 벙어리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연한 기회에 굉장히 깊이 느끼고 그럼 내가 우리 회사의 이익금 중 일부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데펜덤 협회에 기부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세금을 그만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있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또 내가 원하는 분야에 좀 더 쉽게 돈을 쓸 수도 있고 그러한 장점들이 이제 아마 대표적인 CEO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많은 만큼 노리는 것도 많은데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실력인데 또 은근, 끈기, 또 아이디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을 무서워하면 창업할 수 없는 거고 창업에서도 위험을 잘 극복하면서 또 일편 즐기면서 이렇게 하면 위험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멋진 CEO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창업을 오늘 기업가 정신 강의니까 아주 간단한 이론적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 준비하는 또 이 다음에 실제로 실행하는 이런 준비를 할 때 뭐가 필요하겠는가?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단어 여기 다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패션. 열정이 없이는 쉽지 않아요. 열정은 사람의 능력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줘요.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념, 계획. 여러분 일기 쓰시나요? 여러분 일기장 속에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혹시 들어있나요? 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 예를 들어 10년 주기의 계획. 그런 거 혹시 아직 안 돼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없으면 인생이 이렇게 벡터가 불분명해서 흐트러질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방향이 전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년 주기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방향을 잡고 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그거를 그 기간 동안 준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도전 정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신미안이라고 표현하죠. 미래를 내다보는 신미안, 또 자신감 이러한 단어들이 창업을 위해서 좀 필요로 하는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조금 중복되니까 지나갈게요. 자, 창업 언제 할 거냐? 여러분 지금 당장 창업하세요 제가 권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창업 한 번은 하세요 이렇게 권하는 거 아니에요. 창업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창업의 타이밍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창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나 자신을 고용하기 위해서라도 창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을 수도 있다. 창업은 청년 창업, 중년, 실버 이렇게 여러 가지 창업하는 시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거죠. 은퇴한 다음에 실버 창업할 수도 있죠. 중년 창업,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을 익힌 다음에 그 분야에서 창업할 수도 있고 또 아주 도전적으로 처음부터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창업은 계획이 필요하고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플래닝을 하고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축적하고 필요한 특허를 또 축적하고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겠어요. 다음에 드디어 지금 시작이다. 스타트업. 이걸 결정 못하면 한 번도 창업 못 해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타트업을 할 타이밍을 잡는 거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포착한 다음에는 과감해야 되죠. 이런 이야기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성공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업은 망한대요. 주변 사람들이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되겠어? 이래야 그게 새로운 틈새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 있어요? 어떤 창업에 관련된 아이디어 있어요? 우리 어떤 사회를 바꿀 만한 어떤 제품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 있어요? 내가 그 아이디어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좋은 평가 나오면 그거는 그렇게 썩 좋은 아이디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것은 커먼 센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창안을 했으면, 아이디어 노트에 적었으면 이 아이디어가 처음에는 어떤 쉽게 망가질 법한 어떤 그 어린 새싹과 같아요. 이 아이디어를 잘 튼튼하게 보호하고 키워줄 의무는 또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잘 들어서 또 보완하면 돼요. 주변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디어는 별거 아니네?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처음 태어난 아이디어는 여린 새싹과 같아서 망가지기 쉬워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사실은 이 다음에 인류의 역사를 바꿀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잘 보호하고 더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은 아이들을 생각해낸 그 발명자, 발명가의 또 몫이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창업의 절차는 비즈니스 모델, BM, 비즈니스 모델, 어떠한 서비스, 어떠한 제품,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BM을 설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거 실습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창업할 아주 간단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보기로 해요. 어떤 분야든 간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사업 계획서의 핵심 중 핵심 뭐냐? BM이죠. 비즈니스 모델. 뭐 할 건지. 그 어떠한 아이디어로 또 할 건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공급할 거냐? 공급의 대가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무엇을 공급할 거냐?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거냐? 그게 어떤 유형일 수도 있고 무형일 수도 있고 화공과에 기인된 어떤 솔루션일 수도 있고 또 뭐 전자과의 솔루션일 수도 있고 뭐 기계과의 솔루션일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걸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who will pay, 누가 돈 낼 거냐 이겁니다. 이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제공하면 사람들 좋아할 거예요. 근데 누가 돈을 낼 거냐? 사람들은 공짜로 주면 이걸 쓰겠는데 돈을 내라 하면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여러분 다 쓰시죠? 세계적으로 아주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카카오톡 쓰면서 돈 내시나요? 매달 얼마씩 내는 거 없죠? 카카오톡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카카오톡은 일반 개인 사용자에게는 거의 돈을 받지 않아요. 무슨 이모티콘 팔면서 약간의 소득을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항상 적자죠. 그런데 카카오톡이 편하기 때문에 정말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게 된 거예요. 이걸 무료로 공급하니까 사람들이 카카오톡이라는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거죠. 일반 사람들 머릿속에 카카오톡은 좋은 이미지예요. 그리고 거의 대한민국 사람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희 해외 비즈니스 할 때 외국 사람하고 만나서 서로 명함 주고받고 또 이후에도 연락할 일이 있으면 제가 카카오톡 깔도록 해요. 그래서 친구를 맺어요. 카카오톡으로 하면 한국 사람처럼 그냥 편하게 지구 어디에 있어도 하니까.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모델은 특별하죠. 사용자에게 돈 받지 않는데 그렇다고 막 광고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광고 나오지 않죠. 카카오톡은 이미지를 파고 이미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빠른 속도로 확산해서 널리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죠. 돈은 다른 데서 버는 거예요. 카카오톡은 다음에서 인수했죠. 100억 정도 인수했죠. 제가 알기로. 다음은 아예 회사 이름을 다음 카카오로 바꿨어요. 왜? 카카오가 이미 좋으니까.
카카오의 이미지를 다음이라는 1조 이상 하는 아마 대기업이 그게 더 좋아요. 다음보다 카카오가 이미지 좋으니까 회사 이름에다 그냥 뒤집어 씌운 거죠. 그리고 뭘 해요? 카카오 은행을 만들었어요. 카카오 은행은 파괴력이 대단해서 일반 기존에 있던 은행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은행에서 돈을 송금할 때 굉장히 복잡한 절차 있는데 카카오는 개인 인증을 통해서 그 가입된 사람들 거의 국민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쉽게 특별한 개인 인증 절차 없이도 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만들. 그래서 혁신적인 쉬운 계좌이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대단히 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그 눈에 뻔히 보이고 아주 선명한 이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 시대를 관철하는 아주 지능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이제 1인 아마 1발명, 1특허 이런 그 슬로건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특허, 또 디자인, 등록 이런 거죠. 산업재산권, 그 특허를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제가 특허 전문가라고 그랬죠. 특허에 3요소가 있어요. 발명의 3요소. 이 발명을 하면 이거 특허를 등록을 해야 독점권이 생겨요. 산업적으로 내섰을 다른 사람이 그거를 똑같이 카피하면 강제적으로 그걸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제품을 팔았으면 회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배를 실어서 어디에 수출했으면 그거를 다 폐기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특허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특허의 위력은 대단한데 특허가 될 3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신규성입니다. 신규성. 특허를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이거 내 특허 등록하고 싶은데 가장 먼저 3요소 중에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은 신규성.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어떤 포인터죠. 이 포인터인데 이게 강의하다 보면 제가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제대로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여기 시계가 같이 나오는 게 있으면 좋겠다. 내가 한 10분, 15분 이렇게 쉽게 버튼으로 입력해서 10분 지나면 진동이 오면 좋겠다. 이런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해요. 이걸 내 특허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신규성. 그와 같은 거가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었어야 돼요. 제 대한민국 특허를 내기 위해서도 어느 나라의 개별국의 특허를 내기 위해서 전 세계에 그런 게 없었어야 돼. 제품도 없어야 되고 논문에도 없어야 되고 어떤 저널, 잡지 같은 데 발표된 적도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지되지 않았어야 된다. 두 번째, 3요소 중에 두 번째, 재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만들면 그 똑같은 성능이 나와야 돼요. 딱 한 번 됐는데 나중에는 죽어도 안 돼요. 그거로 못 하잖아요. 그거 활용 가치가 없잖아요. 또 세 번째, 산업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산업적인 가치. 이거 뭘 활용해서 뭐 서비스 하거나 팔면 뭔가 의미가 있는, 경제적인 의미가 있을 법한 이런 그 이제 3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를 내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요. 내가 이 특허를 낼 수 있나 없나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 똑같은 특허가 이미 나온 게 있나 없나 조사해 보는 거죠. 우리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그 서비스하는 특허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키프리스라고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국내 특허도 검색해보고 그 우리 인터넷 검색하듯이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해요. 키프리스 기억해두세요. 키프리스.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해외 특허도 검색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제가 처음으로 낸 특허는 제가 이제 취업하기 전이었는데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그거가 일본에서 제가 출원하기 10년 전에 출원된 적이 있어요. 출원된 적. 등록이 됐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거절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똑같은 특허가 같은 취지의 특허가 전 세계 어디에라도 이미 출원된 적이 있으면 낼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를 PM이라고 합니다. PM, Patent Map. 제가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오고 또 뭐 대학원도 강의를 가끔 가는데 고등학생이니까 좀 어려운 개념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페이턴트 맵은 전 세계에 나와 있는 특허들을 내 특허하고 비교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특허가 진짜 가치 있나? 아니면 이미 이것은 옛날에 나와 있는 올드 패션에 현재로는 가치가 없어진 것인지 또 누가 등록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따져보는 절차죠. PM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처음이에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 특허를 설계합니다. 설계. 비슷한 특허 있어요. 이걸 회피하면서 또 내 권리를 설계할 수 있어요. 특허는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청구 범위라는 게 있는데 내가 독점권을 행사할 영역을 설계하는 거예요. PM 분석 결과를 가지고 내가 행사할 권리의 범위를 설계해서 그것을 명세서라하는 그 국가 양식에 맞춰서 써서 특허청에 등록 제출을 하면 출원이라고 그래요. 심사를 거쳐서 심사의 의견이 나오면 계속 대응을 해서 필요한 보정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변리사 사무실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등록을 하는 게 목표죠.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번호라는 게 나와요. 근데 어떤 특허가 내가 냈는데 정말 이거는 대단한 거다. 국내뿐 아니고 해외에서도 의미 있다. 그러면 국제 특허를 내요. 국내에 출원한 지 1년 내에 PCT라 하는 국제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활용해서 국제 특허를 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각 나라의 개별국 진입이라고 그래요. 각 나라에 또 특허를 심사를 하고 등록을 하는 절차를 밟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창업을 이후에 언젠가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하고 가정입니다. 가정. 창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안 해도 좋아요. 창업한다고 가정하고 사업 계획서를 써보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좀 프리하게 써서 이제 발표를 좀 해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한번 해봐요. 첫 번째 정할 게 있어요. 회사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 회사의 이름을 정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 대표가 되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또 어떠한 일을 하는 회사가 될 건지 그거를 일종의 BM이죠. 비즈니스 모델 아주 간략하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 직원이 몇 명,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연 매출이 어느 정도 이런 거. 회사 규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자기 어떤 독특한 그 회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좀 회사의 문화라든지 어떤 회사가 기여하고 싶은 거라든지 기타 혹은 여기 나와서 발표를 한번 해보겠어요. 좀 우스꽝스러워도 관계없습니다. 창업은 용기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잠깐 생각을 하면서 아주 간단한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5분간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이 다음에 정말
국가에 큰 기여를 할 큰 기업을 만드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은 또 혹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창업을 해서 사장을 하고 있는 걸 제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 알면 정말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 모습은 그럴 사람처럼 전혀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어요. 시간을 많이 쓰면 더 많이 바뀌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나 자신의 어떤 캐릭터 또 자신감이나 어떤 관심의 분야나 이런 것이 내일의 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또 10년 후, 20년 후, 또 30년 후 정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옆 사람이 누가 어떤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될지 CEO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창업이라는 단어가 언젠가 그것이 마음속에서 씨앗이 되고 또 싹을 내리고 그것이 꿈을 키워서 언젠가 창업을 하는 기회를 맞으면 드디어 꽃이 필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는 자기 자신이 이 다음에 길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거시적인 플랜을 세우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근육을 키우듯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의 방법 계속 키울 수 있는데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스스로 하면 근육이 자라듯이 우리 머릿속에 뉴럴 네트워크, 뉴런 회로가 점점 튼튼해져서 그 능력이 점점 발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머리를 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요즘 그거의 측면에서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활용하는 방법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래도 기계보다는 사람이 창의적인 관점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단 한 명도 졸지 않고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